여론 뚱탑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탑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호흡 이제 100%네요. 100%입니다. 최고죠. 싱크로율 100%. 위치는 좀 바꿔봤어요. 천상의 호흡. 어때요? 위치 바꾸니까 기분이? 뭐 좌파든 우파든 열심히 지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분은 좋은 좌판배 꼽아십니까? 저는 양파죠.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그 네. 양파가 예. 고기랑 같이 먹을 때는 소화에 촉진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양파를 좀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양파다. 예, 죄송하고요. 자, 대통령 지지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20% 내려가겠다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사실 결과는 소폭 오른 결과입니다. 네. 자, 좀 말씀 주십시오. 계속 또 이제 지지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위기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좀 신중했습니다. 이젠 스타 장관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각 부처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의 장관 또는 담당자가 국민들에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계속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흥미로운 것은 17일, 18일경에 저지선 일종의 우리가 주식으로 치면은 기술적, 심리적 반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에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어. 이런 이제 기술적 반등인데 기술적 반등이다. 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좋은 기관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네. 물어봤는데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던 긍정평가 35.6%. 직전 조사가 약 한 32%였는데 네. 한 3%포인트 반등을 했습니다. 부정은 61.6%. 직전 조사가 63.5%였으니까 2%포인트 가량 내려왔습니다. 약 3%포인트 올라가고 2%포인트 내려왔다. 기술적인 반등, 심리적 위기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좀 그것을 막았다.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일단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권력막 말의 대통령 레임덕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뭐 탄핵 등등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지율의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레임덕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레임덕은 뭐 이제 그 절름발이 오리를 뭐 얘기하는데. 이렇게 뒤뚱뒤뚱 되는 거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지율로 연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고 아하. 그리고 아니면 정치권에서 여당이면 여당에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를 레임덕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느냐?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잘 들어요. 안 들으면 안 너무 되죠. 잘 들어서 문제예요 지금. 일사불란하게 들어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의 문제점을 알고 스타 장관도 나와야 된다. 뭐 네. 그것도 또 들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스타 장관 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장관들이요. 이게 네. 레임덕이 오려면은 이때 그러니까 2년 뒤에 한 1년 반 뒤에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여당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강력하게 비판하면 그게 이제 레임덕의 신호예요. 사실 살기 위해서 이제 갈라서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레임덕은 이거 오바다. 그냥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지율하고 레임덕하고 다 같이 볼 건 아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예. 뭐 굳이 또 용어를 바꾸자면은 예. 뭐 침덕 이야기가 나오죠. 침덕이요. 그런 예. 기준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 한 30%는 지켜야 된다. 30%의 법칙. 왜냐하면 30% 미만 20%로 내려가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마비된다라는 것이 김준일 대표님께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공조직이 공무원 조직이 말을 안 듣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제는 마음이 떠나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그래서 위기 인식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을 했다는 것은 한 일주일 전 지난주에 우리 방송할 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또 달라졌어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뭐 여론조사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국민들의 게 잘 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또 정부도 대통령실도 태세 전환이 그래도 시작은 되고 있다.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배종찬 소장님이 얘기했던 게 뭐 보도도 많이 됐던 것 경미야? 같은데. 예, 뭐 경제, 뭐 미래. 네네. 그 이게 지금 초절정 유행어 아닙니까? 초절정은 아닌 것 경미야. 같은데. 예. 경미야. 예. 그 경미 그리고 30%가 만약에 30% 밑으로 가버리면 지지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노엘레 노이만 교수가 이야기했던 네. 침묵의 나선 이론이죠. 침묵의 나선으로.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소수 의견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술자리에 갔을 때 포차집입니다. 예. 4명이 있는데 3명은 다 제주도로 가자는데 혼자만 부산으로 가자 그래요. 부산 가자고 부산 한 아이가- 사람 말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산 아이가 이런데 부산한데 그래 제주도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산 사람도 그래서 제주도 얘기를 하죠. 좀 우군을 더 그 만드는 얘기죠.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30%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살짝 그냥 반등 기술적 반등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님이 네. 기술적 반등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이게 주식 시장의 용어거든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은 테크니컬 리바운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기술이 들어갔냐 지금. 그러니까 기술적 자, 반등이면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술이 꼭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은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이제 주식 용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주식의 가치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없는데 과도하게 적정 가격을 벗어났을 때 그거의 반발 심리로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소폭으로 오른 게 네.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판단을 할 때 그 선거에서 뭔가를 후보를 찍을 때 이성적으로 뽑지 않아.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먼저 감성적인 거를 원인을 하고요. 이성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정당화 근거를 만들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는 태도예요. 태도. 굉장히 오만하니까 남녀가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녀가 싸울 때가 있잖아요. 예. 오빠는 왜 이런 걸 이렇게 해? 그럴 때 그 남자가 예를 들면은 그래. 내가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네. 이렇게 차근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건 그렇게 억울한 게 얼마나 많다니까 이렇게 승질을 부릉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해가 딱 되네요. 이게 태도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태도를 바꾸면은 소폭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얘기했듯이 도어 그러네요. 스태핑 줄이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과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변화의 조짐이 있어. 그러면 얘들이 우리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네라고 해서 소폭 오른 거가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보수층 결집 효과가 최근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핵심 아젠다로 하고 요즘 밀고 있는 게 북송어민,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어민 북송 논란, 북송 사건. 예, 북송 네. 사건 이거는 보수층은 어쨌든 왜냐하면은 이거 잘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란이라고 보는 사람이 41%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러면은 지지율보다 높아요. 이거는 30%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어쨌든 그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모습들 굉장히 정책적으로 오늘 차관 나왔잖아요 지금 오늘 인터뷰 나왔잖아요. 저희 인터뷰했습니다. 저번에 금방. 며칠 전에 원희룡 장관 나와서 예, 인터뷰했거든요. 이게 인터뷰했습니다. 예. 뭔가 해법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경제야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리야.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경리. 예,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 부분, 그렇죠. 약식 출근길 기자회견 하면서도 좀 막 얘기하기보다는 아주 정제된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뭐 필요 없는 단어는 좀 민감한 것은 얘기 안 또 합니다. 답변을 또 안 하는 거죠. 요런 게 어쩌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이죠. 또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한 예. 일주 동안 전혀 거론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지지율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노출되면 이게 바로 또 정치화되고 또 부정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고 예. 또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좀 행동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을 또 반등시키고 지지선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강보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인데 저는 방금 전에 김준일 대표님 분석이 정말 예리하고 좋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은 뉴욕 증시하고 비슷하다. 아, 기술적 반등을 했어요. 너무 내려가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바뀐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도 대통령도 이렇게 좀 진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태도 태세 전환을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경제나 또 시스템이나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죠. 뭐 이게 문민 정부인지 국민의 정부인지 이럴 때 중산층 공정 정부다. 중산층 공정 정부를 지향한다. 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폭넓게 공정이라고 하는 하두를 더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방금 전에 김준일 대표님이 인용하셨던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예. TBS 의뢰를 받아서 예. 지난 15일, 16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문재인 정부 수사에 대해서 안보문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한 41대 51이었죠. 자, 두 분은 이렇게 반등이 측면도 분석을 해줬는데 뭐 어쨌든 간에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달리 보는 것 같기도 해요. 홍보가 좀 정책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또 스타 장관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요 진단 지금 대통령실의 진단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네.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수 결집이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은 막을 수가 있는데 네. 반등, 우리가 얘기했던 반등을 하려면 중도층이 어쨌든 돌아와야 되잖아요. 팍팍 또 올라가려면 중도층이 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중도층한테는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뭐 엄청난 반등은 아니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봐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정부가 뭐 하는 거냐. 아까 전에 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원하는 게 뭐냐, 방향성이 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런 거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되더라도 이런 걸로 논란이 돼야 돼. 어떤 정책으로.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사적 채용 논란, 뭐 막말 논란, 뭐 이런 거는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민생이 나아질 수 있느냐예요. 민생이 나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바로는 안 나아져도 좀 지나면은 나아질 희망이 보이느냐. 희망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이 윤석열 정부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직 제한적이다. 예. 둘 다 경미이네요. 경제, 미래, 네. 희망.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지지율이 낮은 원인을 대체적으로 이제 스타일로 봤고 그렇게 본 건 잘했어요. 그리고 잘했는데 이제 소통에 문제가 있다. 에헤. 도어 스태핑이 그다지 긍정적이기보다는 초반에는 긍정적이었어요. 빅데이터 썸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5월 중순 하순 6월 초까지도 대체로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6월 중하순부터 급격히 부정적이기 시작한다. 그만큼 네. 민감한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 경찰 그거 국기문란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이게 정쟁화의 아, 또 빌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소통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인간적 소통. 어떤 도어 스태핑을 한다는 건 잘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정책적 소통. 그래서 경제 이야기가 나오고 예.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잘하면은 지지층 원래의 지지층 지금 이탈했으니까 대구 경북 또 부산 또 60대 부울경 70대 쪽. 이상 예. 또 가정주부층까지 그러면 그게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고공행진은 뭐냐? 지난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하지 않았던 2030 MZ 세대 여성 중도층 M 여중이 끌어올려져야 되는 여중이 거죠. 와줘야지만이 팍팍 올라갈 것이다. 어떤 소통 MSG가 가미되느냐? 뭐야 됩니까? 통합의 소통이죠. 통합의 소통. 통합을 좀 더 우리 통합합시다. 우리 국민 하나요. 이 발언만 해도 아하. 경미야 1탄,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은 하나. 이걸 계속 외쳐도 그리고 국회 한 번쯤 이달 말 정도의 방문 협조해 달라. 야당 여러 가지로. 만나는 거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이러면 국민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대통령은 통합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게 점수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우리 지금 충정심이 보일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유튜브에 자막으로 네. 번호가 나가고 있나요? 배종찬의 충정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어떤 인간적 뭐 정책적 통합적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대우조선 노조에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런 측면보다는 보수층 이 타락만 좀 막기 위해서 열로 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 현안이에요. 예.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줄 텐데 아하. 일단 법과 원칙을 강조를 했어요. 예. 근데 돌이켜 보면은 화물연대, 화물노동자 파업 때도 법과 원칙을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맞습니다. 법과 원칙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을 하면서 이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특히 이제 중도층은 문제 해결자로 보는 거예요. 아. 뭐가 됐든 정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중재를 해서 문제를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거야. 지금 노동부 장관이 내려가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예, 예. 아까 전에 뭐 차관 인터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중재를 해가지고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지지율이 상당히 제법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아, 이게 잘만 해결하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법과 원칙이라는 거는 강자의 법치주의는 강자의 언어거든요. 강자들이 맨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지. 법 지켜라. 약자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단순히 일단 한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이라는 산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용접 노동자가 15년 된 용접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014년에 4,900만 원이었는데 네. 작년에 2021년에 3,500만 원이 됐어요. 야, 그럼 많이 7년 동안 1,400만 원이 깎였는데 빠졌네. 15년 정도의 숙련공 우리나라의 경쟁력 조선업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그 전문직들의 어떤 숙달도에서 나오는 그 거 맞거든요. 숙련공들이 지금 그 전문도 때문에 우리가 1등 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조선업 이 올해 45.5%전 세계 물량 수주를 할 정도로 세계 1위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배 두 척 중에 한 척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배 그러니까요. 여기 맡기면 잘 만든다. 근데 그렇죠. 이들이 3천만 원, 15년, 20년 차가 3천만 원 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적정 임금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거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배 두 척 중에 한 척 말씀하신 건 저도 배입니다. 네. 배정찬 알겠습니다. 저도 아니 근데 이 부분이 뱃살 좀 중요한 나오고. 중요한 예, 게 예. 왜 그러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5년 임기 내내 노동계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노동계가 결과적으로는 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때는 결국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또 소기업 또 사측 노조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 조정해 내느냐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윤정부 성공의 관건인데 대체적으로 지지율로 보면은 이 노동계와 관련되는 것이 실제 블루칼라도 있고 20대 30대는 인식이 있거든요.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인식. 그다음에 예. 중도층까지 포함하면 전체 우리 유권자의 한 40% 가까이 육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여기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그렇죠.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그래서 예. 이 첫 번째로는 대처 환타지아에서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어요.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예. 뭐 80년대에 레이건과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 쌍벽으로 단호한 대응을 통해서 대처를 잘했다. 그래서 뭐 철의 여인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80년대 시대 상황이 단호한 대응이 필요했을 수가 있어요. 폭력으로 번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단호한 대응은 방금 전에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을 끌어당길 수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단호하고 엄중하고 잘하네. 그런데 그보다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건 뭘까요? 유연한 잘 해결해야 유연한 되는 중재입니다. 중재자 역할. 아. 자, 이 어려운 걸 풀어나가는 그 유연함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가면서 어렵죠. 왜 안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고 중재내는 모습을 보면은 중도층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동계가 확 빨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60%대로 고공행진이 가능한 거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 통합적 부분하고 또 이 노조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유연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고 통합형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어젠가요 약식 출근 기자회견에서 사면 질문을 하니까 답변 못 하겠다 이재용 부회장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여부 8.15 특사가 지금 곧 나올 건데 이게 통합하고 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SBS 보도가 네. 나왔는데 뭐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명박 그리고 이재용 사면, 김경수 이제 가석방 예. 뭐 이렇게 됐다라고 뭐 지켜봐야 되겠죠. 요거는 뭐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으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면은 아닌 걸로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그렇습니까? 예.
이제 사면은 그러니까 가석방은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고요. 10년 동안 이제 못 나오는 거 정무적인 것도 제가 보기엔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가 뭐 김경수 지사는 억울하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소위 말해서 드루킹 사건이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인정을 사면해줘 버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윤석열 그러니까 정부가 공인해 버리는 됐겠죠.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면으로 가기는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면 가석방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찬반이 이것도 극명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뭐 확 오르 국면 전환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되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죠. 이렇게 지지율에 아주 큰 영향이나 보탬이 된다기보다는 예상을 했던 일이겠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는 것은 주변 인사들의 요구가 강할 겁니다. 거셌을 겁니다. 예. 워낙 주변에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MB 출신 인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수감 생활도 오래됐고 네.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 목소리가 내부에서 높은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는 것은 경제 요인인데 이건 또 지지율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도 상당히 높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를 가석방하는 것은 이걸 사면하면은 또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지지층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종의 헌법 정신을 강조해서 투입을 일단 시켜놓는 명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민주당 전당대회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른바 비명, 반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계속 사법 리스크, 분당, 사당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뭔가 전당대회가 불협화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원래 전당대회라는 게 서로 싸우려고 나온 거잖아요. 맞다. 그래야 내가 되는 거니까 상대가 안 돼야. 그래야지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누군가가 막 스타가 돼가지고 되거나 아니면은 치열하게 막 이제 싸우거나 뭐 이런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후에 이게 네. 당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게 이제 봉합이 될 수가 있느냐 어느 정도 화합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조금 전망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예비 경선이 지금 7월 28일인가요? 일주일 앞으로 지금 다가온 상황인데 당 대표는 지금 8명 중에 3명 컷오프가 예. 되고요. 최고위원은 지금 17명입니다. 8명만 됩니다. 많아요. 컷오프가. 네. 원내도 있고 원외도 있는데 있고.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것은 그래도 뭐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예.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관심이 크게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또 심심한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나오긴 그렇죠. 나왔는데 맥 재미는 빠진- 없을 것이다. 맥빠전이다. 맥 빠진 전당대회다 이런 이야기도 맞아. 나오는데 네. 지금 일단 본선에 이번 달 28일 예비 경선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당대표 후보는 뭐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고는 박용진 의원 박용진. 그 외에 이제 박주민이냐 김민석이냐 서른이냐 이게 이제 저울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강병원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은 아유 배 소장 왜 그래 우리도 있어 이럴 텐데 하여튼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동학 일단 전 최고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좀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데이트에 의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고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이 워낙 문제다. 많아요. 17명 중에 17명 중에서 8명. 예비 경선을 통해서 8명이 나오는데 지금 뭐 고민정, 정청래, 장기영태 굵직굵직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네.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근데 이 예비 경선은 당 중앙위원 100%예요. 예비 경선이. 근데 이 당 중앙위원이 누구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인데 한 500여 명 되는데 네.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또 지역 위원장들 그리고 기초단체장, 뭐 광역단체장 그리고 광역의회의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00여 명이니까 누구 입김이 누구 빨이 셀까? 약간 당의 그 어떤 그렇죠. 중요한 선출직이나 현역 의원빨이 세니까 그런 상당히 분들이거든요. 이름이 좀 외부로 알려져 있고 당에서도 자기 좀 목소리를 내고 네. 또 가급적 대체적으로 이재명 의원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선 발탁될 가능성이 아니, 그래서 있지 않을까. 최고위원 컷오프는 지금 17명 중에 8명을 해야 되는데 중앙이 100%입니다. 아마 국민 여론 안 들어갑니다. 100%면 결국은 현역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나. 현역 의원이 지금 10명이에요. 제가 해를 보니까 박찬대 의원도 있네요. 박찬대, 뭐 고영인, 이수진,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양위원영. 그럼 장경태까지. 그 중에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그냥 예상인데요. 이 원내보다는 원내에 있는 현역 의원이 유리할 것 같고 현역 의원 중에도 몇 명은 좀 떨어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컷오프가. 일단은 제가 요 관전 포인트를 두 개를 좀 짚어주십시오. 말씀드릴게요. 먼저 짚어주십시오. 당 대표부터 네. 하면은 그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IA의 의뢰로 지난 7월에 16일에서 18일 네. 1000명 대상으로 당 대표 적합 후보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게 전체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38.3, 박용진 13, 박지현 8.2. 근데 이제 못 나오죠. 못 나오죠. 이동학 6.9. 그래서 이동학이 이야. 전체 3등했어요. 이동학.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예. 민주당 지지층만의 당대표 적합도 여기 이 안에서 예. 물어봤는데 이재명 65.4 그다음에 이동학이 9.6으로 2등했습니다. 이동학 전체고를 우리 배종찬 소장이 무시를 했거든요 좀 전에. 저는 네. 무시를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참고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예. 이동학을 저는 주목해봐야 된다. 이 주목해야 3명 된다. 안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와.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 어쨌든 여론조사 30 빼놓고도 70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동학은 진짜로 97과도 다른 진짜예요. 그러니까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린 거 보면은 양당제에서 저쪽 당 공격해서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민주당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 그리고 환경운동했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명을 올림에 있어서 만약에 2명이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은 반 명만 다 올라갔을 경우에 이게 소위 말하는 단일화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올리지 않기 위해서 친 이재명계에서 상당히 이동학을 밀어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박용진과 이동학이 올라가면은 단일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 될 가능성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물밀 싸움이 중앙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예.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그러니까 중앙위원회가 100%잖아요. 예. 중앙위원회의 성향은 반명이 조금 더 우세해요. 반명이 많다. 예, 조금 더 우세요. 예. 뭐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여기에 친명으로 올라가신 분들 상당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질 제가 수 보기에는 있다. 아예 컷오프될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유명해서 굉장히 잘하는 분들 줄줄이 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 관전 포인트가 약간 그 맥은 다른데 네네. 되게 들을 만한 게 제가 이동학- 좀 조정을 할게요. 예. 이동학 유력합니다. 갑자기 많이 팍 바꾸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예. 최고위원은 반면계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뭐 평론하러 와가지고 대충 남의 말 듣고 그 따라하시면 아니 알겠습니다. 대충이라는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들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그냥 단순한 얘기지만 반명 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송갑석 아니면 뭐 고민정 아니면 윤영찬 의원 등등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우리가 우리 관전 포인트 하나씩을 짚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그리고 네. 이제 또 관전 포인트는 틀리는 게 맛입니다. 아니 이게 또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여론조사 30%가 실제 이제 그렇죠. 당 대표를 또 뽑는 여론조사 30%가 물론 이걸 외부로 이제 드러내고 네.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작동될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한 되겠죠. 변수가 될 수가 봐야 있고요. 되겠죠. 또 예. 여기도 여론조사 30%지만 당 중앙위원들이 또 70%거든요. 대표 예비 경선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워낙 또 최고위원은 17명이니까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사실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느냐 중앙위원 간에도 500여 명이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참 정작 자기도 중앙위원으로 투표했으면서도 누가 될 것 같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상당히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또 이분이 등장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장을 해서 박지원 전 위원장 만난 사실도 공개했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네. 킹메이커 놀이를 계속 하시는구나. 킹 하려면 아직 몇 년 5년 남았는데. 예, 킹메이커 놀이를 하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성에 안 네. 차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아. 좀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 예. 뭐 중도 중심의 이런 것들을 지금 넓히려고 하는 건데 글쎄요. 너무 과도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조금만 짧게 예. 말씀드리면 다르게 보는 예. 것이 그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렇죠. 경제 민주화도 있었고 예. 최근에 약자와의 동행도 있고
이분이 최근에 이제 천착하고 있는 내용은 MZ 세대예요.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 거죠. 이동학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이준석은 바로 그렇고, 예. 어떤 식이든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인데 킹메이크를 원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면 뉴스킹에 나오세요. 그렇죠. 뉴스킹에 좀 킹이잖아요.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 나오면 예. 킹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 어제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사촌 동생한테 뭐 많은 80억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한 등등 여러 가지 구설수가 지금 있는데 이거 6개월 갈 수 있나 이런 벌써 조기 전당대회 등등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네. 조기 전당대회가 가려면은 이준석 체제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거든요. 복귀를. 예.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거에 합의는 이준석계가 받아들인 거예요. 네. 전제로 해가 돌아오는 거 전제로 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당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것이다. 그렇게 하긴 어렵다는 저는 거죠. 조금 다르게 보는 예. 것이 9월 이후에 이 추석 명절 전후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8월 28일에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해요. 누구죠?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직 뭐 당대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내려간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바꿔야 된다. 지금 뭐가 당이 될 이래서는 안 수도 된다. 큰일 난다. 또 이준석 대표 관련된 경찰 수사 결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농탑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 김주일 대표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